안녕하세요. 라이브 정책회 2부 이승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으로는 15년 만에 몽골을 국빈 방문했습니다. 후렐수후 몽골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핵심 광물 분야 협력을 약속했죠. 이 내용 정책 주요 행보 정주행에서 꼼꼼하게 짚어봅니다. 한편 쿠팡 사태가 우리나라와 미국의 갈등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 쿠팡이 국세청으로부터 3천억 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국이 또 어떤 움직임을 보일까 우려도 나오는데요. 미국이 쿠팡을 감싸는 진짜 속내, 오늘 K정책사용법에서 자세하게 파헤쳐봅니다. 네, 라이브 정책회 2부, 먼저 오늘의 정책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오늘의 정책 소식입니다. 이틀째 몽골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독립운동가 이태준 열사 기념관을 방문한 뒤 우리 교민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습니다. 이어 반바초트 국회의장과 오치랄 총리를 각각 접견하고 저녁에는 오흐나 후렐수후 대통령 주최 국빈 만찬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어제 열린 한몽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이 핵심 광물 등 양국 간 경제 분야 협력에 박차를 가하자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양국이 원칙적 타결을 선언한 한몽골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은 양국 경제 협력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예정지인 광주 군공항 부지와 인근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효력은 14일부터 발생하며 지정 기간은 2028년 7월 13일까지입니다. 법무부가 해외 기업에 소속돼 국내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이 머물 수 있는 디지털 노마드 비자를 정식 도입했습니다. 또 앞으로는 연령이 낮거나 비수도권에 사는 경우 1인당 GNI의 1-2배 범위에서 완화된 소득 요건을 적용합니다. 올해 안으로 모든 시군구에 통합급식 관리지원센터가 설치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급식시설에서도 전문적인 위생 안전을 비롯해 영양 관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정책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의 정책 소식 영상으로 확인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주요 소식을 사진 한 장과 키워드로 살펴보는 정책 원샷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보도부의 김창규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또 어떤 원샷을 준비하셨는지 어떤 사진인가요? 네, 제가 준비한 오늘의 원샷 함께 보시죠. 네, 이거군요. 네, 한국 전통 정자가 보입니다. 네. 알록달록한 이 단청이 돋보이는데요. 가운데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 모습이 보입니다. 뭐지? 서울 남산에서 찍은 사진인가 싶으실 수 있겠지만 네. 이 사진의 배경이 되는 곳은 몽골의 수도 울란바타르에 있는 서울정입니다. 아, 여기 지금 몽골인가요? 네, 몽골입니다. 서울정이라 써 있는데요. 네, 네. 그 아래로 몽골어로 쓰인 네. 것도 보이시죠? 그렇군요. 네, 이재명 대통령 어제부터 몽골 순방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이 정상회담과 국빈 방문에 이어 울란바타르에 있는 서울의 거리를 찾았습니다. 네. 1995년 서울시와 울란바타르시가 자매 결연을 맺으면서 조성된 곳인데요. 한국 브랜드 편의점과 음식점이 많아서 한국 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네. 서울정도 이때 세워져서 아. 이 양국의 우호의 상징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진 한 장 더 볼까요? 네. 네, 이 대통령 양 옆으로 이 주황색 옷을 입은 몽골 국민 두 분이 보이는데요. 이 셀카를 찍으면서 환한 미소를 지어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한국 문화가 자리 잡은 현장에서 그 몽골 국민과 직접 소통했고요. 몽골 국민들은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국어로 외치면서 이 대통령 부부를 맞이했습니다. 네, 정말 서울인지 어딘지 구분이 잘 안 간다는 느낌이 드네요. 이어서 키워드도 한번 볼까요? 오늘의 키워드, 몽탄 신도시. 요즘 자주 들립니다, 몽탄. 네. 경기도 다낭시 들어보셨습니까? 잘 못 들어봤어요. 네, 그 베트남에 있는 다낭에 네. 한국인들이 많이 가잖아요. 네. 이렇게 한국인들이 자주 찾거나 좀 친숙한 도시에 우리나라 도시 같은 별칭을 지어주곤 하거든요. 네. 몽골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우리나라 동탄 신도시에서 따와서 몽탄 신도시라고 불리는데요. 이 한국 대형마트부터 뭐
편의점, 프랜차이즈까지 여기가 몽골이야 한국이야 싶을 정도로 질비하기 때문입니다. 네. 이 대통령 어제 한몽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했습니다. 여기서 한국과 몽골의 미래 협력 방향을 이야기하면서 몽탄 모델을 확산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네. 상호 호혜적 협력 모델이라고 설명하면서 이 유통 분야에서 협력한 협력을 소비재와 금융, 인공지능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하자고 말했고요. 네. 또 몽골이 또 광물 자원이 풍부하잖아요. 그렇죠. 네. 핵심 광물 공급망 분야 협력도 제안했습니다. 네,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관련 내용은 정주행에서 문기혁 기자와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국이 한몽 관계의 황금 시대를 함께 이어가는 역사적인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이재명 대통령의 행보부터 주요 정책에 대해서 자세하게 짚어보는 정주행 시간입니다. 단국대 송병규 교수 그리고 문기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먼저 이재명 대통령 몽골 순방 일정을 동행 취재하고 있는 최영은 기자가 스튜디오로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저희들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몽골 사람 10명 중 1명은 한국에서 일한 경험이 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몽골에서 한국은 친숙합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편의점도 몽골 시내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대통령으로는 15년 만에 몽골을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후렐수 대통령과 이제는 한국과 몽골이 황금 시대를 열자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한국과 몽골의 수교는 1990년 이뤄졌습니다. 지난 2021년 양국 관계가 정치와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협력하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습니다. 36년의 짧은 수교 기간이지만 동북 간의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우방국으로 발전한 겁니다. 수교 당시 270만 달러 규모였던 양국의 교역액은 지난해 약 7억 달러로 260배나 늘었습니다. 그리고 두 정상 어제 정상회담을 통해 2030년까지 교역 규모 10억 달러 달성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한몽 양국이 서로의 강점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서로의 성장에 도움을 주고받는 상생의 협력 모델은 우리 국익 중심 실용 외교의 모범적인 협력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황금 시대는 말 그대로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넓혀 양국 국민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자는 의미로 청와대 관계자는 양국의 인적 교류, 경제 협력 등이 사상 최고조에 있지만 더 높은 단계의 협력을 이루자는 비전이 담긴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황금 시대를 함께 열 이 대통령에게 후렐수 대통령은 각별한 예우를 다해 환대했습니다. 거리 곳곳에는 태극기를 볼 수 있고 이렇게 시내에는 이 대통령 모습도 만날 수 있는데요. 내일은 환대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나담 축제가 열립니다. 나담 축제는 몽골의 최대 명절인데 이 대통령이 여기에 주빈으로 참석합니다. 관련 소식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울란바토르에서 KTV 최영은입니다. 몽골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 2박 3일 순방 일정을 시작했죠. 어제 몽골에 도착했고 오늘 두째 일정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 환영식도 상당했고요. 전반적인 그렇습니다. 일정이 어땠는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아침에 몽골에 도착을 했는데요. 도착하자마자 오후에 곧바로 공식 환영식을 시작으로 국빈 방문 일정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이 후렐수 몽골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또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이 공동 언론 발표도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한몽 관계의 황금 시대 공동 선언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 회담의 가장 큰 성과이자 앞으로 한몽골 관계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거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또 이어서 한몽골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을 해서 앞서 저희가 정책원샷에서 보셨듯이 몽탄을 언급하면서 네. 한국과 몽골의 이 상생 모델을 더욱 확산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오늘 국빈 방문 이틀 차 이 이태준 열사, 의료인 출신의 독립운동가인데요. 네. 이태준 열사가 몽골을 기반으로 독립운동에 나선 열사이신데 이분의 기념관을 방문을 하고요. 그리고 이어서 몽골 동포들과 간담회도 할 예정입니다. 네. 교수님 사실 이 뭐 15년 만에 국빈 방문이라고 하고 또 사실은 임기 초반에 몽골을 방문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한국과 몽골 간의 관계가 언제부터 이렇게 본격화됐는지 개괄적인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몽골은 1921년도에 사회주의 독립을 하고 네. 1990년도까지 굉장히 70년 가까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시절을 겪고 냉전 체제가 붕괴되면서 네. 1990년에 민주화가 되었습니다. 아. 민주화 되자마자 한국과 수교를 맺었고요. 네. 현재까지 1936년 네. 정도의 우호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당시 동구권 해체되면서 뭐 러시아, 뭐 중국 등등과 이제 외교 수교 관계를 맺었던 네, 90년대 역시 이제 몽골과도 한국이 외교적인 그런 지평을 넓히는 그런 기회가 됐군요. 아까 그 정책 원샷 시간에 저희들이 뭐 서울정 그 사진도 네, 봤습니다만 네, 네, 이 어떤 특정 도시와 서울이 자매 결혼을 맺고 저런 것도 이제 만들고 이게 굉장히 우리가 피상적으로 생각했던 것보다 관계가 훨씬 더 긴밀하다는 느낌도 맞습니다. 받거든요. 어떻습니까? 울란바토르 수도에 가면은 서울의 거리뿐만 아니고 네. 남양주의 거리, 뭐 각 지자체 도시의 그 거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그 중에 그렇군요. 네. 가장 최초로 이제 자매결혼을 맺은 서울시가 있는데요. 네. 서울시의 그 서울의 거리는 그 환영식이 공식 환영식이 있었던 그 몽골의 가장 중앙인 수우바타르 광장 바로 옆에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바로 옆에 시작되는 부분에 아까 보셨던 서울정이 있고요. 네. 그 거리가 아주 예쁜 카페들과 레스토랑과 상점들이 있는 우리나라의 뭐 가로수길 같은 그런 아주 셀럽들이 많이 네네. 다니는 그런 길이기도 하고요. 굉장히 네. 아름다운 길입니다. 그렇군요. 사실은 몽골이 굉장히 가까운 나라인데 전 아직도 한 번도 못 가봐가지고 네, 사진으로 보면서 부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우리나라 정상 국빈 방문을 했고요. 몽골 대통령과 만났습니다. 이번에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역대 한국의 대통령들은 몽골에 국빈 방문을 하셨었습니다. 네, 코로나 때를 제외하고요. 네. 예, 그랬는데 대부분은 임기 말에 몽골을 방문해서 몽골 측에서 굉장히 아쉬워했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임기 초에 그런 동력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렇죠.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한국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우리가 대통령님이 가셔야 될 중요한 나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네. 네, 그동안 몽골이 그 우선순위에서 좀 낮았던 밀리는. 것이라고 봅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초반에 네. 이렇게 몽골의 요청을 수락해서 몽골에 국빈 방문하게 된 것은 네. 지금까지와는 다른 우리 정부의 몽골에 대한 시각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고요. 네. 앞으로 양국 관계에 어떤 마음가짐으로 우리 정부가 임할 것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문 기자님, 네. 이 환영식이나 첫날 있었던 일정 전반을 보면 뭐 의전, 예우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화려하고 그렇습니다. 정성스러웠다는 네. 느낌을 받거든요. 실제 어땠습니까? 예, 저도 어제 그 공식 환영식 저희 네. KTV 생중계로 지켜봤는데 굉장히 화려하더라고요. 사실 저도 뭐 직접 뭐 순방 따라가녀 본 적도 있고 그리고 공식 환영식 여러 차례 봤는데 네. 이번에는 또 몽골의 특성을 잘 살려가지고 특히 의장대 복장도 상당히 인상적이었고 그리고 뭐 이재명 대통령을 연호하는 소리까지 또 들리더라고요. 뭐 일반 국민들 몽골 국민들 같던데 그렇죠. 뭐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는데 네. 특히 뭐 예포 21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고의 예우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이런 부분을 통해서 국빈으로서 최고의 예우를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사실 의전은 그 말 그대로 아는 만큼 보이는 거잖아요. 뭐 예포 이런 환영 행사 앞에 이제 군중들 여러 가지 다 상징과 의미가 있을 텐데 전문가로서 교수님 보시기에 이번에 환영식이나 여러 가지 의전 어디에 좀 집중해서 보셨습니까? 제가 사실 몽골에 그 방문한 여러 강대국들, 뭐 러시아, 일본, 뭐 미국 이런 국빈 방문한 정상들의 방문 모습을 많이 지켜봐 왔었는데요. 네. 몽골은 매번 특히 한국 정상들의 방문에 극진히 공을 들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런데 역대 한국 대통령의 몽골 방문
때보다도 이번 방문은 정말 역대급으로 극진하게 모신 모습인데요. 네. 특히 이제 그러니까 그 수바타르 광장이라고 하죠. 그 몽골의 독립 영웅의 이름인데요. 수바타르 광장에서 가건물까지 딱 지어놓고 또 가건물이요? 예, 그 아까 두 정상이 이렇게 있었던 이렇게 그 네. 정자 같은 이런 아. 것들도 만들어 놓고요. 네네네. 그다음에 몽골의 전통 기마대. 몽골은 아시다시피 전 세계를 기마병으로 제패한 그런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네. 기마병들의 모습, 그다음에 또 의장대의 모습이 있는데요. 그 의장대의 그 복장이 되게 아름답고 멋있어 보이는데요. 네네. 몽골의 그 의장대 복장은 몽골 전통 군인들의 복장을 몽골의 그 국기가 있습니다. 네네. 몽골의 국기가 붉은색과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네. 그것을 응용해서 네. 만든 의식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관심 있게 봤던 거 저 개인적으로는 과자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과자를 건네는 그런 네. 장면들이었는데 이게 전통 과자 아롤이라고 아롤이라고 합니다. 이게 아롤이라고. 어떤 건가요? 몽골은 그 굉장히 유목민이잖아요. 유목민이어서 옮겨 다니면서 삽니다. 그래서 손님이 방문하는 것을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반갑게 여기는데요. 네. 그래서 손님이 방문하면 극진한 대접을 하곤 합니다. 그럴 때 몽골에 이제 대접하는 음식인데요. 네. 몽골의 음식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누거든요. 네. 한번 맞춰보시겠습니까? 하얀 음식과 빨간 음식으로 나뉩니다. 하얀 음식은 뭐고 빨간 음식은 뭘까요? 하얀 거는 뭔가 밀가루 쌀이 생각나네요. 우유. 아, 맞습니다. 예. 몽골은 우유군요. 유목 민족이기 때문에 모든 음식이 가축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가축에서 나오는 유제품으로 만든 건 하얀 음식, 네. 또 육류는 빨간 음식 이렇게 됩니다. 네. 근데 이 아롤은 그 유제품으로 만든 네. 일종의 치즈죠. 치즈 발효한 치즈인데 네. 그 치즈를 아주 굉장히 몽골의 그 햇빛이 아주 강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네. 건조해서 딱딱한 형태로 만들어진 몽골의 간식 같은 것이고요. 처음에 손님이 방문하면 밀크티, 네. 우유차죠. 네. 몽골어는 수테차라고 하는데 네. 밀크티와 함께 손님에게 대접하는 그런 대접하는. 음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극진한 마음의 표시라고 네.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이게 시큼한데요. 네. 이재명 대통령께서 굉장히 맛있게 드시더라고요. 네, 정말 맛있는지는 개인적인 취향이니까. 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국과 몽골 두 나라가 역사적으로 깊은 인연이 있죠. 우리에게 몽골이라는 국가가 낯설지 않기도 하고요. 정상들은 역시 이 점을 계속 언급했는데 어떤 발언들이 주로 네, 나왔습니까? 그렇습니다. 후렐수 대통령이 한국에 대해서 몽골의 제3의 이웃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네. 이 제3의 이웃이라고 하면 이제 몽골 지도, 세계 지도를 보면 몽골은 이제 북쪽으로는 러시아, 그리고 남쪽으로는 중국을 접하고 있는데 그렇죠. 러시아 그리고 중국에 이은 우리나라를 이제 그 제3의 이웃이라고 표현을 한 건데 그만큼 좀 몽골이 이번에 아까 교수님께서도 설명해 주신 것처럼 되게 극진하게 대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단순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대우를 떠나서 대한민국에 대한 예우이기도 한데 그렇죠. 대한민국을 굉장히 좀 각별히 생각을 하는 것 같고 또 아까 교수님께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임기 초에 방문한 점에 대해서 또 어떻게 보면 좀 감사한 마음까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몽골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저희 순방 동행 취재하고 있는 최영 기자가 설명도 해줬는데 이 10명 중에 1명이 한국에서 일한 경험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 몽골 정도입니까? 국민. 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한국의 몽골 입장에서 해외 최대 교민 사회가 한국에 있다고 하는데 그만큼 몽골 국민들은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가깝게 생각을 하고 또 반대로 우리도 몽골이 상당히 가까운 나라죠. 뭐 역사적으로도 고려 그렇죠.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가지고 뭐 여러 가지 우리와 직접적인 관계들이 있는데 네, 그리고 또 역사적으로. 아까 저희가 정책원차에서 본 것처럼 진짜 서울인가 싶더라고요. 저도 사진이나 영상들 보니까 네, 좀 헷갈렸어요. 서울정이라고 표현이 돼 있고 또 그 정자가 진짜 우리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던데 실제로 이제 몽골에는 이제 K 라이프 스타일이 많이 확산이 되어 있다고 해요. 이런 점들이 일단 이재명 대통령의 순방에 대해서 몽골 국민들도 상당히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고 제가 옛날 좀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제 특히 뭐 미국 같은 이제 당시에 이제 세계 문화를 주름잡은 네. 미국 같은 경우에 뭐 이렇게 헐리우드 배우들이 한국 오면 그게 그 자체가 좀 신기하던 시절도 있었었잖아요. 그랬었죠, 예전에는. 한국을 찾네 이렇게 했었는데 몽골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몽골을 찾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 소프트 파워라는 게 이렇게 어마무시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데 교수님 저는 이게 뭔지 정말 모르겠어요. 몽골에서 한국을 솔롱고스? 네. 뭐 무지개 나라라고 한다는데 네, 네, 네. 이게 어떤 유래가 있습니까?
네, 이것에 대해서 저는 학생들에게도 굉장히 재밌게 설명을 하는 부분인데요. 네. 그 전 세계에서 한국을 지칭하는 단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래서 영어권, 알파벳을 사용하는 영어권은 고려에서 유래된 코리아죠. 영어로는 코리아. 그렇죠. 뭐 불어로는 꼬레라고 하고요. 네. 뭐 러시아어로는 까레야. 뭐 네. 이런 식으로 발음합니다. 그리고 그 동아시아인 한자권에서는 한국이라는 한자를 써서 뭐 일본에서는 강꼬쿠 네, 이렇게 네, 네. 얘기하고요. 뭐 중국에서는 항고 뭐 이렇게 한거라고 얘기합니다. 하죠. 네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유독 네. 몽골만 한국을 특별한 단어로 부르고 있죠. 음. 그게 솔롱고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솔롱고스에 왜 솔롱고스가 됐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데요. 어찌되었든 몽골에서 솔롱거라는 말은 무지개라는 말입니다. 아, 솔롱고까지가? 솔롱거라는 말에 아. 스가 붙은 형태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어찌됐든 무지개와 연관이 있고 당연히 무지개의 나라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 것이고요. 또 뭐 이건 좀 낭설 같기는 한데 네. 예전에 고려시대 때 고려 사람들이 몽골에 많이 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중에 색동옷을 입은 아. 아이를 보고 뭐 그렇게 불렀다는 네네. 얘기도 있는데 정확한 건 아닙니다. 네네. 네, 그런 어쨌든 얘기들이 뭐 있습니다. 야사들도 있죠. 네, 어찌됐든 뭐 네. 몽골은 우리나라를 무지개의 나라라고 부르고 한국은 또 이재명 대통령이 말했듯이 푸른 하늘의 나라라고 칭한다고 하니 이보다 더 좋은 관계와 감정을 갖고 있는 양국이 어디 또 있을까요? 네. 이 무지개라는 건 사실 그 전 세계 어느 나라 막나놓고 좋은 의미잖아요. 네, 그럼요. 그런데 네. 무지개 나라라고 불러준다고 하니까 고맙다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환영식에 이어서 양국 정상은 정상회담을 가졌죠. 이후 한몽 관계의 황금 시대라는 주제의 공동 선언을 채택했습니다. 저희들 영상 준비했습니다. Эрхэм үндэд бүгд нэм Солонгос улсын ерөнхийлөгч Ижимэн та миний урилгыг хүлээн авч өнөөдрийн төвхт мөнх тэнгэрийн орон манай сайхан улсад төрийн ажил хийж байгаад би чин сэтгэлээсээ танд талархал илэрхийлье. 이번 정상회담의 가장 큰 성과는 우리 양국 정상이 한몽 관계의 황금 시대를 함께 이뤄간다는 공동의 비전을 확인하고 한몽 관계 발전의 지향점을 담은 공동선언을 채택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번 공동선언은 한몽 양국이 36년간 쌓아온 우정과 신뢰 위에 앞으로의 시간을 한몽 관계의 황금 시대로 만들어 나가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네, 보통 이제 외교 관계에서 상당히 절제된 표현들을 주로 많이 쓰는데 이번에는 그냥 대놓고 황금 시대라는 표현이 나왔더군요. 한몽 간의 황금 시대를 개막한다면서 양국 정상이 공동 선언을 직접 발표하고 채택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좀 소개시켜 주시죠. 이재명 대통령과 호레수 대통령이 직접 공동 언론 발표를 통해서 정상회담 성과를 소개를 했는데요. 이 한몽 관계를 황금 시대로 만들어 나가는 중요한 이정표가 됐다라고 자평을 했습니다. 특히 한국과 몽골 사이의 이제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타결을 계기로 현재 지난해 기준으로 교역 규모가 한 6억 9천만 달러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2030년이 되면 이제 한몽 수교 40주년이 되는 해인데 그때는 10억 달러로 확장을 하자 이렇게 의견을 모았고요. 네네. 그리고 또 문화라든지 인적 교류도 더욱더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인적 교류 증진 협력 로드맵을 만들어서 양국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자고 했고 또 몽골이 우리에게 중요한 또 파트너인 게 또 한반도 평화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인데 그렇죠. 특히 네. 후레수후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에 대해 지지를 표했습니다. 네. 뭐 교수님은 어쨌든 몽골 관련해서 이러저러한 자문도 많이 해 오셨을 것 같고 이 공동선언이라는 게 하루 이틀 작성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한참 전부터 적극적으로 교류하고 물밑에서 조율하고 이래서 만들어지는 게 바로 공동선언인데 어떤 부분을 가장 좀 주목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번 공동선언 중에서 특히 이제 통상협력 부분에서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에 원칙적으로 타결한 점이 가장 눈에 띄었는데요. 우리는 사실은 몽골의 자원을 원하고 있고요. 그렇죠. 네, 희소금속과 관련된 이런 자원을 원하고 있고 몽골도 자원을 수출하고 싶어하고 또 우리는 KRU로 대변되는 많은 소비재들과 또 디지털, AI와 관련된 디지털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이 이제 팔아야 되고 이제 수입해야 되고 그렇죠. 하는데 사실 양국 관계에 있어서 이 협정을 통해서 일종의 FTA 같은 무역 협정이나 관세 협정인데요.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앞으로
지금까지와는 한 차원 다른 양국 간의 통상 협력이 이루어질 것, 실질적인 통상 협력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서로 외교라는 거는 서로 주고받는다고 지금 말씀해 주셨고, 그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몽골은 자원 부국이라고 알려져 있고, 특히 히토류 같은 경우는 아직 뭐 개발 10%도 안 돼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정부가 원하는 자원 어떤 것들이 구체적으로 좀 있을까요? 사실은 몽골이 세계 10대 자원 부국으로 알려져 있죠. 특히 네. 이제 구리, 뭐 철광석, 뭐 석탄 이런 것들은 뭐 세계 10위권 안에 있고요. 네. 히토류 같은 경우는 사실은 몽골이 히토류의 중요성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워낙 자원이 많고요. 뭐 석탄, 구리만 팔아도 지금 뭐 네. 크게 뭐 되고 경제, 있기 때문에 네네. 거기까지는 관심이 없어서 사실은 히토류가 매장량이 중국에 이어서 세계 2위라고 합니다. 16%. 그렇군요. 전 세계 매장량의 16%를 가지고 있는데요. 네. 그것을 아직 개발하기도 전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희소 광물과 관련된 몽골과 협력을 통해서 우리는 개발 노하우를 그들은 또 그것을 개발한 것을 한국과 여러 나라에 또 파는 것들 네네. 이런 것들이 있어서 우리가 조금 공급원의 좀 다변화를 취할 때 몽골이 제1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나라가 아닐까 이런 생각. 사실 이제 중국과의 뭔가 관계를 생각을 하면 네. 항상 미국과의 경쟁 관계 구도 속에서 우리가 영향을 받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중국 자체가 뭐 그게 뭐 보복 조치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히토류 같은 그런 희귀 광물 같은 거를 뭐 수출 제한 조치 그들 입장에서 그런 것들이 있어서 항상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그 숨통을 몽골에서 많이 좀 트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네. 네, 좀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몽골은 사실은 그 자원이 그렇게 많은데 굉장히 큰 약점을 가지고 있죠. 내륙 국가라는 약점입니다. 중국이나 러시아를 통하지 않고서는 광물을 수출할 수가 없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희소금속에 주목하는 것은 네. 일단 남북한이 화해가 무드가 형성이 되고 철로가 뚫리고 운송망이 뚫리게 되면 그 모든 것이 해결이 되겠지만은 지금으로서는 희소광물과 같이 항공으로 운송이 가능한 그런 광물들에 집중할 수밖에 없고요. 또 네.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 희소광물을 중국에만 의존하고 있는데 네. 몽골뿐만 아니고 뭐 베트남 여러 나라들과 네. 이런 그 관계를 좀 터서 네네네. 그 공급원을 좀 다변화하는데 그렇죠. 거기에 중점을 두고 있고 몽골이 그 최우선 조건이 되어가고 있다고 봅니다. 네. 그렇다면 몽골은 우리한테 뭐 편의점만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네. 네. 몽골은 우리 정부에 혹은 우리 기업에 어떤 걸 주로 원합니까? 사실 몽골 일반 국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인적 교류입니다. 인적 교류. 그렇습니까? 네.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예전에 힘들고 어렸을 때 미국에 아메리칸 드림으로 일하러 가고 그랬죠. 또 건설회사가 아랍의 중동의 건설붐에 따라 일하러 가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지금 몽골은 가장 일하고 싶은 나라가 한국이고요. 가장 유학 가고 싶은 나라가 한국이고요. 아플 때 가장 먼저 가서 치료받고 싶은 나라가 한국. 모든 면에서 배우고 싶어하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네. 그래서 몽골 사람들은 한국에 너무너무 가고 싶어 하는데요. 아직은 여러 가지 이제 비자 문제나 여러 가지 불법 체류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그 폭을 확대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몽골에서는 그 인적 교류의 확대와 비자 문제의 좀 네. 완화 이런 네. 것들을 가장 원하고 있습니다. 아까 기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네. 몽골 인구 그러니까 한 6만 명 정도가 보통 한국에 체류하고 있거든요. 근데 6만 명. 몽골의 인구가 360만입니다. 굉장히 적죠. 그러네요. 엄청 적. 네. 남북한 합친 크기의 7배가 넘는 네. 그 넓은 땅에 60만 정도가 살고 있습니다. 그럼 360만에 6만이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들이 왔다 갔다 하는 유동 인구까지 따지면 굉장한 인원이 그러네요. 살고 네.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몽골에서의 한류도 이런 분들이 직접 몽골에 가서 네. 한 달이 건너 네, 이런 네. 식으로 해가지고 거의 몽골에 한국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의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네. 이번 기회에 이재명 대통령이 몽골에 직접 방문한 이유가 다 있었군요. 이런 네. 배경이 있었다는 것 알겠습니다. 문 기자님,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죠. 한반도 평화 정착 노력에 지지해준 몽골 대통령에 감사하다 이런 발언이 있었고 또 위성락 안보실장 같은 경우도 이제 여러 가지 그 전에 브리핑도 했었고 네. 지금 또 현지에서도 브리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몽골과 북한 이 관계 때문에 우리가 뭔가 좀 그렇습니다.
부탁할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예. 어떤 내용들입니까? 조금 전에 이제 교수님께서 좋은 설명을 해주신 것 같은데 이제 몽골이 수출을 하려면 이제 러시아 또는 그 중국을 통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네. 이제 한반도 평화로 이제 남북이 이 화해 무드로 들어가면은 이제 몽골 입장에서는 수출의 길이 또 열리고 또 새로운 또 육로가 네. 형성이 되는 건데요. 특히 또 몽골은 소련에 이어서 두 번째로 이 북한이 수교한 나라입니다. 북한 입장에서도 상당히 우호 국가고 뭐 또 공산권 출신이기도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중요한 나라인데 네. 이번에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이 한 몽골 정상회담에서 나온 얘기를 소개를 해줬는데 네. 이 몽골이 남북 대화 재개를 위한 좀 역할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남북이 사실 지금 뭐 기본적인 통신망도 두절돼가지고 대화가 꽉 막힌 상태인데 이런 상황에서 좀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제 대화의 활로를 모색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이런 몽골이라든지 또 최근에 싱가포르 외교장관도 우리나라 북한에 이어서 우리나라를 다녀갔었는데 네. 이렇게 좀 약간 제3국을 통해서 북한과 좀 사이가 좋은 나라를 통해서 좀 대화의 활로를 모색할 필요가 있고 또 몽골 같은 경우에는 또 그 중요한 게 울란바타르 대화라는 거를 2014년부터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네. 동북아시아 사실 가장 중요한 의미 있는 안보 대화체인데 북한 같은 경우에는 좀 코로나 시기 이전 2018년까지 또 참가를 했었거든요. 이번에 또 우리나라 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참가를 했었었는데 이런 자리가 좀 화해 모드로 들어가면 울란바타르 대화 같은 계기에 이제 남북 고위급 뭐 회담이라든지 소통이 열릴 수도 있는 계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몽골이 남북 대화 재개를 위해서 이번에 역할을 하겠다고 얘기를 한 만큼 좀 앞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좀 도와줄 수 있을지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몽골에서 이 정상회담 이후에 이제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현지에서 브리핑을 한 것 같은데 그 자리에서 후렐수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몽골은 북한과도 전통적인 우호 관계를 유지하는 만큼 남북관계 개선 및 대북 대화 재개를 위한 여건 조성에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호응을 했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실제 지금 2026년 현재 몽골과 북한 간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몽골과 북한 간의 관계는 아까 기자님이 말씀하셨듯이 오랜 우방입니다. 정말 우방이고요. 또 하나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가장 가까운 이웃 국가 중에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와 중국과는 다르게 이해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몽골과 북한은 서로 간에 이해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전 세계에서 친구라고 여길 수 있는 나라가 몇 나라가 안 됩니다. 워낙 고립된 나라이기 때문에. 쿠바와도 끊겼고요. 몇 년 전에. 끊겼고 너무 멀어요. 거기. 너무 멀고요. 러시아와 중국은 뭔가 바라는 게 있습니다. 바라는 게 있고 강대국들이고 몽골만이 이해관계 없이 북한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나라이고요. 그런 나라가 또 한국과도 친합니다. 한국을 닮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몽골의 입장, 우리는 몽골이라는 나라를 한때는 사실은 몽골을 완전히 우리 편으로 끌어들여서 북한으로부터 고립시키려고 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 시대에 따라서 정책이 조금 바뀌는 기시지만요. 그래서 앞으로는 사실 몽골의 그 북한과 친한 몽골의 이 정서와 이 우호 관계를 우리가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역할을 몽골이 제일 잘 해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몽골은 그 역할을 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북아에서 몽골은 굉장히 약소국이죠. 그래서 국경을 맞대고 있는 러시아와 중국 사이에도 중립을 지켜야 되고요. 또 세력이죠. 한미일, 몽중러, 그러니까 중러, 북중러 사이에서도 세력 간의 균형을 이루어야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큰일 나는 나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동북아의 평화와 남북한 평화에 반드시 큰 역할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이 몽골의 입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몽골이 뭔가 이 남북관계 꽉 막힌 남북관계에서 숨통을 터주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몽골에서는 K컬처 열풍이 강하게 불고 있다고 합니다. 이 대통령이 이 점을 직접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영상 준비했습니다. 오늘 여기 참석하신 분들을 보니 양국 참석자들을 구분할 수 없을 정도라서 국내 행사에 참석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잘 구별이 안 돼요. 이러한 정서적 유대감은 양국 국민의 일상에서 서로에 대한 자연스러운 관심과 애정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한국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울란바타르가 한국의 동탄 신도시와 몽골의 합성어인 몽탄이라고 불리는 거 혹시 아십니까?
그 정도로 이곳 울란바타르에서는 한국의 편의점이나 대형마트를 쉽게 찾을 수 있고 한국 화장품은 몽골 국민들이 가장 사랑하는 상품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교수님. 사실 이제 몽탄 요즘 이 얘기를 네, 참 많이 네. 듣게 되는데 이 K컬처 열풍이 네. 언제부터 이렇게 휩쓸고 지나가고 있습니까? 사실은 네, 몽골에. 수교 이후부터 몽골 한국에 대한 관심은 워낙 많았는데요. 네. 본격적인 것은 2000년 이후부터이고요. 몽골에서 K컬처 열풍이 부는 것은 사실은 전 세계의 K컬처 열풍이 부는 이유와 대동소이합니다. 네. 거기에 제가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네. 한국과 몽골의 정서적 공감대죠. 문화적 정서적 공감대이고 어떻게 보면은 두 분도 아마 보시겠지만 몽골 분들 보면 이게 한국 사람인지 몽골 사람인지 잘 구분을 못 하시겠죠. 저도 아까 구분 사실 못했어요. 네. 사진 보면서. 전 세계에 신생아에 가장 많은 몽골 반점이 있는 게 이 두 나라라고도 합니다. 네, 네. 그 정도로 이 한국에 대한 우호적인 이런 정서적 유대감 속에서 제가 봤을 때는 빠르게 K컬처가 스며들고 있는 이유는 네. 유목민족의 독특한 특성 때문이기도 합니다. 아. 개방성, 흡수성, 수용성 네, 네. 이런 것들이 그 어느 나라보다 네. 강한 민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어우러진 그런 결과가 아닐까 합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이것만 질문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담 축제, 네.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나담 축제는 사실은 굉장히 그러니까 나담은 에링고롱 나담이라고 원래 이 정식 명칭인데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남성 상종 경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네. 예전에 몽골 제국 시대 때 군사 훈련의 일환으로 세 가지 종목의 경기를 했는데요. 말타기, 활쏘기, 말경주.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물론 지금은 남자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네. 씨름을 제외하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몽골의 국가 축제이고요. 나담이라는 말 자체가 페스티벌, 축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몽골에서는 이 행사를 굉장히 크게 열고 있고요. 네. 또 2010년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기도 했습니다. 그 정도군요. 그리고 네. 요번에 주빈으로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참석하셨다고 하는데요. 네. 작년에 주빈이 일본 천황 부부였죠, 아마. 그리고 그 전에 역대 대통령들 보면은 뭐 푸틴 대통령, 시진핑, 후진타오 이런 분들이 개방식에 참여했으니까요. 몽골에서 나담 축제에 주빈으로 참석한다는 의미는 그만큼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양국 관계.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주에 함께했습니다. 송병규 교수님 그리고 문기혁 기자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다음 순서는 분야별 국정 정책과 다양한 이슈들을 풀어보는 K 정책 사용법입니다. 오늘의 이슈 영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최근 미 의회와 행정부가 쿠팡 사태를 놓고 잇따라 문제 제기를 하면서 한미 간 외교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월요일에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그 이후에도 논란이 가라앉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오늘 K정책 사용법에서 권혁준 평론가와 조금 더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사실 제 개인적인 표현으로는 어처구니가 없다. 네. 이게 쿠팡 사태라는 게 우리 입장에서 사태인데 미국에서도 거의 비슷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듯한 느낌의 보고서가 나오고 백악관 반응이 나와서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지금까지 상황을 어떻게 읽고 계세요? 일단 저도 동의를 합니다. 굉장히 당황스럽고 과연 이게 그 미국에서 의회에서 문제 제기할 부분인가에 대해서 네. 굉장히 의아스럽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번에 이제는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났을 때 이 부분이 좀 얘기가 할까? 이런 어떤 기대감 이런 것도 있었는데 이번에 사실 만났을 때 얘기는 나누지 않은 걸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불편한 얘기를 굳이 그 짧은 시간에 할 맞습니다. 필요가 없었겠죠. 네, 네. 굉장히 짧았기 때문에 만나는 시간이 그러다 보니까
사실 더 중요한 건 우리나라에 대한 K의 이제 군용 선박 이게 훨씬 더 이슈가 있었던 거고 그렇죠. 사실 쿠팡에 대해서는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그래서 저는 생각이 이게 과연 정말로 이게 문제가 될 요지가 있는 건가라는 할 정도로 사실상 굉장히 좀 당황스러운 부분이 있고 네. 의회가 굉장히 이 로저스 대표의 얘기만 일방적으로 반영해서 이런 보고서가 나오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를 당혹시키고 있는 당황하게 만드는 이 법사위 미국 하원입니다. 법사위 보고서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자료를 좀 준비했는데요. 일단 1번 이재명 대통령이 기관들에 직접 쿠팡 공격을 지시했다. 이 문장이 단어 하나하나가 셉니다. 네. 예, 이 부분은 어떻게 보였어요? 팩트가 아니죠. 네. 팩트가 아니죠. 네, 팩트가 아닌데 사실상 지금 의회 보고서에 보면은 저 내용이 이제 적혀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해도 상당히 많이 오해를 하고 있구나. 그리고 우리 정부가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쿠팡의 일방적인 얘기만 지금 다 녹여내고 있다라는 게 이 의회 보고서의 가장 큰 오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어떤 조치를 취하는 건데 맞습니다. 마치 이게 정치적으로 대통령이 뭔가 지시를 했다라는 뉘앙스를 네. 저 보고서에 담았다는 것 자체가 좀 당황스럽고요. 두 번째 이 대목도 한번 볼까요? 대통령과 총리가 한국 역사상 최악의 유출이라고 이미 단정해놓고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쿠팡을 폐업시켜야 한다라고 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도 당연히 팩트가 아니죠. 네. 그러니까 사실상 이 의회 보고서에 의하면 총리와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콕 집어갖고 쿠팡 이거 잘못했어. 네. 여기는 규제해야 돼. 막 이렇게 이제 얘기해서 모든 행정 수사 기관이 뛰어들었다 이런 뉘앙스로 지금 적혀져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미 단정해놓고 수사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전혀 팩트가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우리나라의 3,500만 명에 대한 개인 정보에 대한 우려스러운 부분을 이제 표현한 것뿐이지 이거를 단정해놓고 수사한 건 아니거든요. 당연히 유출이 됐으니까 수사하는 건 당연한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이것도 굉장한 큰 오해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이것도 또 중요한 것 같은데 이게 한국 기업이었으면 사실 미국에서 의회 보고서까지 만들 일은 없었겠죠. 네. 미국 기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미국 의회 혹은 백악관에서도 반응을 하는 것 같은데 쿠팡이 한국 기업을 시장에서 이기는 미국 기업이기 때문에 표적이 됐다고도 적었습니다. 이 대목도 좀 설명해 주시죠. 이것도 상당한 또 오해입니다. 이게 시장에서 와전이 됐던 게 뭐냐면 그냥 이거 팩트도 아닌데 미국 기업이 너무 잘 나가니까 중국 기업이 들어오기 위해서 미국 기업을 규제한다더라.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문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대로 지금 반영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제 쿠팡 원래부터가 잘했던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개인정보 유출 때문에 사실상 수사를 그냥 한 것뿐이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팩트도 아닐 뿐더러 시장에 도는 낭설 이런 것들을 이제 쿠팡 측을 통해서 들어서 이걸 그대로 의회 보고서에 지금 반영했다. 그래서 정부의 입장이 전혀 반영된 건 없고요. 쿠팡의 목소리만 일방적으로 반영된 보고서다. 이게 이번에 이 말씀 주셨던 세 가지 대목을 보면서 확실하게 알 수 있었다라는 거죠. 특히 의회 보고서에 보면 이런 거 있어요. 대통령이 지시를 해서 국정원이 움직여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에 있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왔다. 국정원이 그건 아니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3,500만 명에 대한 데이터, 그 직원이 거기 가져간 거 아닙니까? 그럼 안전하게 우리나라로 당연히 반환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같이 이제 협조했을 뿐인데 이걸 가지고 국정원이 의도적으로 뭔가 움직였다. 이게 약간 이런 외교적인 문제가 될 정도의 내용이 반영되다 보니까 이거는 전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전혀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저희도 며칠 전에 관련해서 이 보도를 드릴 때 국정원에서 이제 성명 자료가 나왔습니다. 성명이라고 해야 될지 설명이라고 해야 될지 어쨌든 쿠팡 측에서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을 했고 지금 말씀하신 바로 그 대목. 맞아요. 그 데이터를 안전하게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전에 쿠팡이 요청을 했기 때문에 국정원이 움직였다. 그전에는 우리가 기본적인 자료조차 없었다라는 얘기를 했었었죠. 이렇게 외교 채널, 국정원까지 공개적으로 반박하고 나선 것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인데 그만큼 그 미국 법사위 보고서 내용들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걸 반증하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의문이 드는 게 이게 비공개 청문회지만 청문회입니다. 그리고 의회 차원에서 진행된 거기 때문에
법사위 자체에서도 이거는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라는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네. 우리도 국회에서 증언 잘못하면은 처벌받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다면 역으로 로저스 대표가 의도를 가지고 거짓말을 했다면 가정법입니다. 했다면 역으로 그 법적 구속력 때문에 로저스 대표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네네. 이거 충분히 처벌받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만약에 거짓말을 했다 그러면 의도를 가지고. 예, 네. 의도를 가지고. 왜냐하면 이게 데포지션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공개 청문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히어링이라고 얘기하고요. 네네. 그다음에 지금처럼 폐쇄형.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말로 얘기하면은 이제 법정 외 증인 발언 이렇게 이제는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쉽게 말하면 그냥 비공개. 예, 이 정도. 비공개죠. 그래서 네. 폐쇄형이다 해서 이제 데포지션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아. 예, 이 데포지션 방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똑같습니다. 어차피 뭐 판사 앞에서 한 건 아니고 변호사들이라든지 의회 구성원들 앞에서 얘기한 거거든요. 법적 구속력은 그대로 이제 가지고 있다라고 네. 이제는 알려져 있고요. 그러다 네. 보니까 만약에 이 데포지션에서 거짓말을 했다, 의도를 가지고 이 로저스 대표가 틀린 말을 했다라고 본다 그러면 네. 이거는 이제는 연방기관에 대한 기만이라고 이제는 평가를 하거든요. 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최대 징역 5년 예, 이렇게 이제는 지금 적혀져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위증을 했다든지 네. 허위 진술을 했다든지 이 부분은 굉장히 강력한 처벌을 하고 있어요. 특히 아시겠지만 미국은요 이런 것을 굉장히 강력히 처벌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위증 이런 것들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로저스 대표도 과연 거기서 뭐 의회 보고서 보면은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내용인데 네. 과연 더 어떤 얘기가 오고 갔는지는 더 이제는 더 보셔야 되겠지만 일단 이 데포지션도 충분히 법적 구속력이 있다라는 것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지금 뭐 미국 전반 그 워싱턴의 분위기로 봐서는 그럴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네. 법적으로 기술적으로 봤을 때 그럴 가능성이 있다. 의도를 가지고 거짓말했다면 여기까지 짚어주셨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인 분위기가 의회 분위기도 그렇고 네. 미국 기업 우리가 살려야지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 가로 열고 로비자가 우리는 또 선명하죠. 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우리 보도를 통해서 이미 많은 분들 아시고 계시겠지만 주식 거래 네.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분위기가 확실히 좀 배경에 깔린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생각해볼 수밖에 없어요. 이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로비를 하게 되면요, 이거 다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네네. 우리 약간 달라요. 그래서 이 로비를 어디에 했는지, 누구한테 했는지가 다 공개가 되는데 요번에 네. 보니까 실제 쿠팡이 굉장히 로비를 다방면으로 많이 했다라는 거죠. 네. 1분기에만 로비 자금이 26억 원을 지출을 했는데 1분기에만. 예, 1분기에만 그렇죠. 근데 이게 17억 정도가 백악관 의회 무역대표부 딱 집중해 갖고 여기에 이제 돈을 썼다라는 거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의도를 가지고 사실 로비한 거 아니냐 네.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고 있고 특히 말씀 주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물론 자산운용사를 통해서 대리해서 거래를 했지만 18번 정도 매매를 했습니다. 네. 이것도 우리랑 완전히 다른 거죠. 네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쿠팡에 대한 주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것도 18번 매도를 했는데 이미 이런 이슈가 있기 전부터 사실상 쿠팡을 주식을 가지고 있었고 네. 그다음에 이제는 이런 이슈, 뭐 개인정보 위출이라든지 이런 네. 이슈가 있은 이후에도 사실상 매매를 했다라는 거죠. 자산운용을 통해서.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해 당사자일 수도 있어요, 사실상. 그렇죠. 그다음에 쿠팡이 이제는 로비했던 대상자를 봤더니 뭐 의회, 백악관 다 했습니다. 특히 저는 깜짝 놀랐던 게 네. 그레어 무역대표부 대표도 이 로비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네네. 이게 통상의 수장 아닙니까? 지금 이거에 대한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이 로비 대상에 들어가서 실제적으로 이제는 변호사 시절에 2024년도에 강연했다고 해요. 네. 컨설팅 비용으로. 네. 그래서 한 1,500만 원 정도 받은 것으로 지금 언론에 보면 알려져 있는데 당시에.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당연히 그렇게 되면은 조금 더 쿠팡의 입장을 더 들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뉘앙스가 이제 읽혀질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꼭 뭐 쿠팡 입장에서 뭔가 결정이 됐다 이라기보다는 네. 이렇게 로비 대상에 들어왔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게 뭐 물증은 없으나 심적으로 봤을 때에 조금 더 쿠팡에 유리한 어떤 얘기들이 지금 흘러가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좀 생각할 네. 수밖에 없는 영역 같습니다. 할 수 있죠. 네. 당장 뭐 법사위원장을 지냈던 거물급 인사가 현재 쿠팡 로비스트로 등록돼 있다고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네. 또 보고서를 주도한 소위원장, 하원 의장까지 쿠팡 측의 정치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보도가 있고요.
얼마 전에 한 달 전쯤에 우리나라 방한했던 그 앨리슨 후커 국무부 지금 정무차관이죠. 네. 사실은 그때 원자력 협정 핵 추진 잠수함 이 안보 문제 때문에 방한을 했던 바로 그 정무차관인데 취임 전에 쿠팡에 컨설팅을 제공하고 보수를 받았다. 이런 보도들이 줄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 좀 의심해 볼 수 있는 대목들이 있지 않나. 맞습니다.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뭐 어느 정치권의 로비를 받고 그렇다고 반드시 그의 로비가 뭐 성사되느냐 이건 또 별개의 문제긴 합니다만 일단 그걸 또 넘어서 미국 측이 조금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한국을 사실상 공격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좀 경제적인 맥락에서 뭐 네. 슈퍼 300일조도 나오는데 어떤 맥락으로 좀 읽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무역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이제 무역과 관련돼서 이걸 지렛대 삼으려 하는 전략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네. 일단 아시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했던 이제는 이런 관련 이런 통상 무역 같은 경우가 사실상 네. 대법원의 이제 판결로 인해서 약간 멈춘 상태거든요. 그랬죠. 그러면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나 행정부 입장에서는 뭘로 이 관세를 책정할까라고 본다 그러면 지금 만약에 대두되고 있는 게 무역법 301조죠. 말씀하신 것처럼. 그 무역법 301조가 큰 틀에서 이런 겁니다. 불공정 무역 관행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불공정 무역 관행은 야 너희가 지금 잘못해갖고 우리나라 기업이 지금 피해를 받아. 네. 이 관행적으로 봤을 때에 지금 너희가 잘못하고 있어. 이거 가지고 사실 제재할 수 있는 거예요. 강력하죠. 근데 무역법 301조를 걸기 위해서는 뭔가 꼬투리를 잡아야 돼요. 뭔가 이유가 있어야 잡아야 되는 돼요. 거예요. 네. 근데 딱 보니까 쿠팡이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야, 잘 됐다. 그러면 실제 이제 무역법 301조를 걸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 쿠팡 이슈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대한 관세에 대해서 압박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 미국은요,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이런 막대한 이윤이 너무 탐이 나고 있을 거예요. 지금 어떻게든 이걸 갖고 갈까 그럴 텐데 어떻게든 압박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네. 딱 구실이 지금 쿠팡으로 인한 무역법 301조를 걸기가 딱 좋은 부분이고 사례도 있었습니다. 과거에 그 프랑스가 이 디지털 서비스에 도입을 하려고 했었단 말이에요. 네. 그때 미국이 보복 관세를 25% 때린 적이 있었거든요. 할 거야라고 했었어요. 25% 한다 그랬더니 프랑스가 물러선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 지금 잘 알고 있습니다. 백악관 쪽도 알고 있기 때문에 네네. 이거에 대해서 아마 계속적으로 이제 지렛대 삼아서 우리를 압박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 고위 관계자, 국회, 시민단체 할 것 없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저희들 영상 준비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거의 일방적으로 쿠팡의 입장을 반영한 거기 때문에 매우 부적절합니다. 특정 기업이 이런 형태에 대해서 그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에서 이 보고서가 이렇게 일방적인 내용을 담고 균형 잡히지 않은 보고서, 그다음에 사실에 부합하지 않은 보고서 나오는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난 1월에 당시 김민석 국무총리가 이제 네. 워싱턴에 가서 제이디 벤스 부통령을 만나서 쿠팡 사태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 당시에는 벤스 부통령이 우리 법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라는 거 내용 이해한다라는 얘기를 했고 사실상 그 기업 측에서 주장하는 거 조목조목 반박하는 내용을 당연히 영문으로 만들어서 이제 그쪽에 보냈다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결국 이제 이런 법사위 보고서가 나오니까 이게 그 지난 한 수개월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최근에 또 강경화 주미 대사가 여기에 대해서 직접 설명하기도 했는데 그 대목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저희가 봤을 때는 주미 대사 입장에서는 할 말은 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거냐면 일단 이게 감정 싸움으로 가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예, 미국과 우리나라에 대는요, 당연히 우호 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쿠팡 이슈로 인해서 감정 싸움으로 가게 되면은 양국 다 피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균형점을 잡기 위해서 이제 한미 정부 간 쿠팡 문제 안정적으로 이제 관리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또한 미국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계속 또 이어갈 거고 네. 한국 입장을 충분히 이제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주미 대사로서 충분한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뭐 일방적으로 뭐 미국에 끌려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건 아니죠. 예, 네. 우리나라에 대한 공통된 입장이 있거든요. 그 입장을 충분히 미국 쪽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다는 점. 이런 점에서는 굉장히 안정감 있는 사실상 목소리를 내지 않았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참 이런 상황에서 이 대목을 또 짚지 않을 수가 없네요. 사실 이제 반년 이상이 지났잖아요. 네.
저도 그때 탈팡을 하고 그랬었는데 최근에 보니까 쿠팡 결제 금액과 이용자 수 모두 이전보다 오히려 늘어났다라는 보도가 있더라고요. 네. 실제 그렇습니까? 예, 실제 맞습니다. 근데 실제 그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에 지금 6월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이용객 수라든지 아니면은 이용 시간도 이제 늘어났고요. 결제 오히려? 금액도 늘어났어요. 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용자 수가 본다 그러면 2025년 11월 같은 경우가 3,442만 명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올해 6월에 와서는 67만 명 정도가 더 늘어났고요. 네. 결제 금액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11월 같은 경우가 4조 4,700억 원 정도 됐다가 지금 4조 8,300억 원 정도로 한 3,601억 원 정도가 늘어났어요. 근데 이 많은 분들이 이런 통계를 보면 아 뭐야 도대체 우리나라 국민들 막 이랬을 텐데 저는 반대로 좀 생각하고 싶어요. 아니 의회 보고서 본다 그러면 정부가 압박했다 그러잖아요. 네. 정부가 막 모든 규제를 총동원해 갖고 쿠팡을 압박했다. 근데 압박을 했는 게 결과가 오히려 이용자 수가 더 늘고 결제액이 더 늘어납니까? 네네. 그러니까 의회 보고서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정부가 올인을 해갖고 쿠팡을 압박했다 그러면 이용자 수도 나갔고 결제 금액도 떨어졌어야죠. 그렇죠.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저는 이게 오히려 반증을 하고 있다. 아. 예, 의회 보고서가 틀렸다라는 거를 네. 이게 오히려 저는 반증하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미국 기업을 불리하게 하고 있다라는 보고서 내용 자체를 반증하는 하나의 틀렸잖아요. 좋은 지표다. 맞죠. 이거 오히려 더 늘어났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네. 사실 어느 정도 이제 국민들께서 보시면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에 이번에 나왔던 쿠팡 보고서는 이거 완전히 좀 미국 측 입장, 그러니까 쿠팡 입장에서만 나온 얘기구나라는 거를 이런 데이터잖아요. 지표로. 네, 이거는 뭐 숫자잖아요. 정량적 분석입니다. 이거는 뭐 부정할 수 없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의회 보고서가 좀 틀렸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 잠깐 짚어볼까요? 사실 이제 한번 사용하기 시작하면 우리 좀 끊기 힘들잖아요. 약간 네. 습관이기도 하고 버릇이기도 하고 그게 쉽기도 하니까. 그래서 락인 효과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이제 쿠팡에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예, 저는 뭐 락인 효과가 있다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저부터도 마찬가지죠. 워낙 지금 새벽 배송, 빠른 그렇죠. 배송에 익숙해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소비자들이 이런 로켓 배송이라든지 빠른 배송에 굉장히 익숙해 있다 보니까 맞아요. 이게 머물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전환병도 커지잖아요. 사실 다른 걸로 넘어가자니 그것도 거의 구독해야 익숙하게 되고 예. 그래서 전환병도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쿠팡에 머물게 되는 현상이 있는데 네. 그래서 지금 네이버가 나선 거 아닙니까? 네이버가 전략이 우리의 자체 물류센터를 세우겠다라고 네이버가 발표를 했어요. 네. 저는 굉장히 환영합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쿠팡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바로 자체 물류 시스템인데 네이버가 이제 CJ나 이런 거를 통하지 않고 자체 물류센터를 지금 세우기로 전략을 잡았기 때문에 이제는 경쟁이 된다는 경쟁을? 얘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이 이제 시장 안에서의 어떤 락인 효과가 풀어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는 좀 변화를 모색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국세청 얘기인데요. 쿠팡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6,247억 원, 단일기업으로는 최대인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와 별개로 국세청으로부터 3천억 원 규모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이게 좀 헷갈릴 수 있는데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최근에 이제는 국세청의 이제 특별세무조사가 끝났습니다. 그때 이제는 밝혀진 게 그럼 이제는 다 세무조사는 끝났고 3천억에 대한 이제 세금 추징을 하겠다라고 이제 밝힌 상태고 과징금과 다른 거죠. 이제 과징금은 말 그대로 벌금 형태입니다. 그렇죠. 이게 한 6천억 원 정도가 되고 사상 최대죠. 거기에 여기서 이제는 세무조사까지 한 거예요. 혹시나 이제는 해외에 대한 자금 유출, 특히 많은 분들이 안 알려져 있는데 쿠팡이 작년도에만 천문학적인 금액을 미국 본사로 배당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정확한 거냐 또 들여다 봤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이 뭐 지금은 이제 과징금 규모가 나오고 있는데 한 6,200억 원 정도 되고요. 거기서 세금 추징 3천억 원 정도 해서 총 뭐 1조 원에 달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건 별개이기 때문에 네. 합쳐서 볼 필요는 없다. 네. 예, 그래서 당연한 우리나라에서 사업하고 있으면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법을 지켜야 되고 세금 낼 거 세금 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네. 저는 합당한 이제는 근거에 의해서 나왔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과징금을 잘못했으니까 내는 거고 네. 소득이 발생하면 당연히 세금을 묻는 그럼요. 거니까 세금 3천억 규모 어쨌든 그냥 팩트만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라이브 정책회 2부 오늘 저희들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1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